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였지만 이제는 신 씨에겐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 내외는 신 씨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때인 듯 했습니다. 물론 신 씨가 그렇게 키운 탓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추며 말년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히 살라고 내 집도 내줬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아들 밥 좀 챙겨주라고 한마디 했다가 전화까지 차단당했던 신 씨.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몇 년 뒤에 연락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둘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부모의 단물만 빨아먹고 자식 도리는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는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이런 게 여태 키운 자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못된 심보를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해줬던 것을 잃으면 그동안 누리던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기가 약해 늘 신 씨 부부의 걱정을 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가 센 여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말씨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보였던 그 당돌함. 그리고 무언의 선긋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다 싶었죠. 그러면 동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엄마 아빠 집에서요? 그래. 그쪽에서도 한 푼도 못 보태는데 우리가 집 한 채 턱하니 사줄 형편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돈 모아. 아, 돈 모아서 나오라고요? 그러면 나와야지. 아들은 신 씨의 말에 어쩐지 실망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신 씨 부부의 아파트가 2달 뒤에 만기인데 퇴거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연락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 쪽에서 반씩하자고 하면 그 정도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사달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양가의 지원 없이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금을 받지 않고 신 씨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금 안 받으실 거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로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신씨 부부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나름의 노후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덜컥 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벌이는 점점 줄어들 테니 말이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다 줘버릴 순 없지.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사는 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죽거든 가져가. 그리고 너희 돈 모으면 나가야지. 나가라고요? 그래. 대신에 돈 모아서 나갈 때 집 사게 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보태줄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실망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집값 들이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3개월쯤 지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둬? 신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휴직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라면 나중에는 다시 복직할 수 없을 테니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밖에는 신 씨가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져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말이죠. 어머님, 살아보니까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산책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가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세를 내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교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며느리. 무슨 뜻인지 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돈 벌어서 그 아파트 사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고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씨는 거절의 뜻을 밝혔고 말이죠. 그러자 처음엔 싹싹하게 자라던 며느리는 집을 절대 받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 어쩐지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이니? 아빠가 명절에는 음식 안 하고 사 먹자고 그러시네. 아, 엄마. 이번 설에 말인데요. 아들이 조금 망설이며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명절에 아들이 집에 안 온 적은 없었기에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아들이 안 온다면 이번 명절은 신 씨 부부 단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적은 아들이 총각일 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 연수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러니. 그런데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집에 와서 해주는 밥 먹으며 쉬어라 할 텐데 며느리는 그랬다가는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담담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닥달하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신 씨도 며느리였으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뜸해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신 씨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별로 서운해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왔니? 밥 먹고 가게? 네, 아들이 퇴근길에 신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야 자주 그랬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수도 저녁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릴 텐데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서운해하지. 연수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연수 다이어트해서 닭가슴살 샐러드 뭐 그런 거 밖에 안 먹거든요. 뭐? 삼시세끼? 가끔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돌려 먹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그거 먹는 거야?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대충 챙겨 먹죠. 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싱크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자주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식기세척기 샀잖아. 두 식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하나 싶어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너도 나도 식기세척기를 산다길래 신씨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편하긴 무척 편했죠. 저도 할 줄 알아요. 식기세척기? 네. 많이 해봤죠.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척척 잘도 해냈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왔습니다. 아들을 자주 보는 건 좋긴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신혼에는 아내가 있는 집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모도 점점 변하는 것 같았죠. 너 요즘 살 빠진 거 아니니? 아, 조금 빠졌어요. 조금이 아닌데? 신 씨의 말처럼 아들의 볼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아들도 같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밥을 먹는 걸 보면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밑은 거뭇해서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바빠? 회사요? 아니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왜 그래? 아, 좀 피곤해서요. 회사도 안 바쁘다면서 왜 피곤해? 집에서도 일이 많아서. 무슨 일?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회사 다니는 아들과 집안일을 반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부 혼자 하는 건 버거우니까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근한 뒤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냥 할만해요. 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할만하다는데 다 큰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정한 걸 말이죠. 아들이 미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게 좋다면 부모가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핑 돌아서 잠깐 기억을 잃었어요. 그게 쓰러진 거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수행 맞고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그런데 쓰러진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한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들으니 아침은 늘 거르고 신 씨의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샐러드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며느리. 불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는 닭가슴살을 굽는 용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밥을 안 챙겨주면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민망한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뭘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요. 요즘에 파는 것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혼자 버는데 매일 배달시켜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에 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바보 같지만 며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도 났다는데 이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긴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며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애도 없는 전업주부라면 적어도 집안일은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하는 문제도 말이죠. 맞벌이였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았지만 집안일도 절반씩 하고 밥도 안 해준다면 도대체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아들과 통화할 때면 라면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며느리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밥 정도는 챙겨줬으면 했습니다. 다른 건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 바란다면 그것뿐이었죠. 그래도 신 씨는 참고 또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동안이 너 저녁 먹었어? 아, 먹었어요. 라면? 네. 연수는?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늦게 온대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반찬 가게에서 좀 사다 먹던가. 알겠어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못하겠으면 연수한테 좀 해달라고 해. 그냥 밥은 각자 알아서 먹기로 했어요. 아들의 대답에 신심한 열불이 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나 주스 좀 떠줘. 냉장고에 있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신 씨의 아들을 제대로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는 아들도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신 씨 눈에는 아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와도 뭐 하나 제 손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면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들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못된 시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신 씨의 아들만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호통은 치지 못하고 신 씨가 며느리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마지막 말에는 신 씨는 충격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니까 밥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만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죠. 그날 명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쎄한 분위기에 신 씨와 며느리의 눈치를 양쪽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죄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모자란 아들을 낳은 내 탓이다 싶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 그냥 반찬들은 사서 햇반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든 말든 자기 밥 자기가 못 챙겨 먹은 책임이니 말이죠. 내가 너무 다 큰 자식에게 참견한 듯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괘씸해도 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었으니 지지든 볶든 지들 맘껏 하라고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제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한두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에 신 씨가 여러 번 걸어보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차단을 했는데? 신 씨는 허탈하게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몰랐는데 대화를 나눴던 것은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며느리가 신 씨의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신 씨는 그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연락을 끊나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냅두자. 연수 말대로 지들이 사는 방식이 있겠지. 하지만 시부모 연락처를 차단한 것은 사는 방식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를 하나 싶었습니다. 동환아, 연수가 엄마 번호 차단했니?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그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단 풀라고 할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나 싶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루하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땐 며느리와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쯤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차단한 게 아니라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종잇장처럼 얇은 관계였구나 싶었습니다. 밖에
밖에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신씨도 있고 살자 싶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이제 그만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만 목매자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때쯤 연락이 뜸해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아내와의 관계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종종 전화를 신씨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신씨는 아들에게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았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걸 보면 굶어 죽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며느리와는 전혀 왕래 없이 인연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만 왔고 나중에는 아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둘은 알콩달콩 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을 때 신씨 부부가 아들을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중간에서 아들도 갈팡질팡하더니 손주 보러 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볼 운명인가 보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지 마. 남편도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씨는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씨 부부는 정말 자식에 관한 일은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그만 기웃거리자 싶었습니다. 먼저 연을 끄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말자 생각했죠.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아들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걸 초탈한 것 같았죠. 우리 인생 삽시다. 자식이 별거 있나? 그래서 며느리의 출산을 기점으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씨 부부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름 대신에 숫자만 뜬 이유는 신씨가 연락처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시간? 아들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집으로 오겠다는 걸 신씨가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한참 뒤에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건이라는 게 참 황당했죠. 연수가 다시 일을 하고 싶대요. 그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애만 봐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대요. 쌍둥이 육아에 지친 며느리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아들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설마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 그러자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동안이 네가 회사 쉬고 키우면 되겠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수가 다시 취직해도 벌이가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빠듯해요. 애들이 커가니까 집이 점점 좁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보태서 저희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요. 뭐? 그러면 저희도 엄마 아빠 자주 뵐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누굴 바보로 아나 싶었습니다. 신씨 부부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쌍둥이 손주 육아도 해줘야 하고 내 집 전세금 받은 걸 아들네 집 사는데 보태야 한다는데 말이죠. 그걸 좋은 생각인 듯 말하고 있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고 있지? 엄마 아빠도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손주가 보고 싶고 말고 할까요? 차라리 애 낳고 다시 왕래를 했다면 못 이기는 척 손주도 봐주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필요할 때가 되니 슬금슬금 연락하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엄마, 지금까지 살던 대로 각자 살자. 나도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호흡이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염장을 지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는 애써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열을 낼 필요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게요.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뭘 잘해보나 싶었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로 전화도 두어 번 왔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꼭 처음 인사하러 온 새댁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신씨는 그곳으로 눈길은 갔지만 내 손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실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씨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에도 대가가 있는 거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더 괘씸했습니다. 아마 애 때문에 힘들지 않았거나 신씨 부부에게 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못난이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 죄를 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고, 집 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 말 잘 꺼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생각해보니까 얼른 세를 놔야겠어. 괜히 재산만 썩히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어. 어머님, 어차피 이사 가려고 했다며. 잘 됐네. 빠른 시일 내에 집은 비워줘라. 엄마, 살던 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 너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신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손주도 두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도 사과하며 전화를 해오길래 아들 번호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만약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온다면 다음 단계는 번호를 바꾸는 것이겠죠. 결국 신 씨는 아들을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월세를 줘서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끊어낸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 씨 부부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됐던 문제였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자식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금방 오잖아. 문 좀 열어줘라.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윤중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윤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러 갔다가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부모가 보고 싶을 거라고 착각한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도착한 아들 집. 윤 씨는 결국 아들네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 씨를 반기는 것은 며느리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쓸쓸히 돌아와야만 하는 그 심정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놓을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잘난 아들 뒀다며 윤 씨를 부러워만 했습니다. 아들이 잘난 건 윤 씨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마저도 윤 씨를 쓸쓸하게 했습니다. 자식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그래서 배운 거 없는 부모라고 무시하나 싶기도 했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자식이란 품에서 떠나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목숨같이 키웠어도 말이죠. 윤 씨가 사는 곳은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윤 씨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자락 아래 집 몇 채가 모여있는 동네로 해가 지면 고양이 발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많지도 않은 인구였지만 그마저도 절반은 자식이 있는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곳에서 윤 씨는 밭이 딸린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윤 씨만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 지낸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빨이 안 좋으면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서울까지 가? 그래도 아들 있는데 가서 해야지. 식사를 하며 불편해하자 동네 친구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셋 정도는 낳자던 신혼초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 사정도 있었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둘째부터는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자식이 윤 씨 부부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소문난 모범생의 공부 잘하는 걸로는 따라올 학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주 아파서 아들 공부를 봐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잘했습니다. 악착 같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네. 여기서 살 수는 없죠. 그땐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요. 꼭.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늘 이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아들. 그런 아들은 소원을 이뤘습니다. 아들 성일은 서울에 개원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에 붙었다고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무척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잘 되고 늘 똑같죠. 생일인데 퇴근하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돈 좀 붙였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걱정 마세요. 밥도 잘 챙겨 먹으니까 아버지 건강 신경 쓰세요. 그래? 아들은 사돈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부모 대신 사돈이 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20살에 서울에 올라가 20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많이 보탬이 못 되어 자수성가한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 무척 참했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겐 며느리의 직업이나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 마주칠 때 웃어주는 푸근한 며느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서울 젊은이라 그런가 그런 점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은 그리 자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너무 멀어 그런지 명절마다 내려오지도 않았고 손주가 생긴 뒤로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옛날처럼 7시간, 8시간 걸려 고향에 내려오는 시대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명절에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먼 길 뭐하러 와? 준우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말이라고 해. 눈앞에 아른거리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메시지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명절에 못 내려올 때면 종종 손주의 사진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나름의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아들에게 손주 사진을 보내달란 소리를 하지 못했죠. 요즘은 다 그래. 간섭 안 하고 걱정 안 시키고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그렇겠지. 아들과도 자주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쁜 걸 알기에 윤 씨가 먼저 전화를 건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통화에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는 만나면 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가까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런 윤 씨가 서울행을 결심한 것은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습니다. 성일아, 아버지 이번에 서울 좀 올라가려고 해. 병원 예약이 돼서. 병원이요? 윤 씨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너 바쁜데 뭐 알아? 아들이 치과 의사이기는 해도 인맥은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들 신경 쓰이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서 그냥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왕 가게 된 거 아들네 좀 보고 오자 싶었습니다. 많이 컸을 손주도 궁금했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날 검사 끝나고 너희 집에 좀 들러도 되겠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 바쁘면 괜찮고. 윤 씨가 가볍게 말하자 아들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이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그래? 윤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딱 한 번 가보고 아들 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자식 방해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윤 씨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감자와 고추, 직접 담근 된장과 장아찌도 조금씩 쌌고 손주 줄 티셔츠도 시내의 큰 옷가게에서 골라 포장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짐이 든 보따리를 두드리며 윤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살짝 미소도 띄워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윤 씨는 시골의 조용한 아침 공기를 뒤로하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슬의 바닥이 축축했지만 그것조차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가는 길. 윤 씨의 마음도 버스와 함께 묘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과 산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4시간이 걸려 도착한 버스는 윤 씨를 도심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약했던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로 손에 들린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이사한 집 주소였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것을 윤 씨가 옮겨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로 가주세요. 자식 집에 방문하시나 봐요.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예. 우리 아들놈 집입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아, 그래요? 고급 아파트잖아요. 윤 씨는 그런 것은 몰랐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이니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좋은 데 살아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윤 씨를 힐끔 보았습니다. 윤 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아들에 대해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예요. 그러자 거울에 비친 눈이 조금 커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에 누가 의사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윤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를 눈에 담았습니다. 윤 씨의 동네와는 사뭇 다르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계였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좀 헤맸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물어 도착했는데 1층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웬 유리문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보통 이렇게 입구를 막아두나 싶었습니다. 부자 아파트라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았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한창 진료를 볼 시간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으니 가 있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보따리를 든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10분쯤 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군가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윤 씨는 급한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좀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상한 눈초리로 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온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 25를 누르는데 어쩐지 설레었습니다. 손주도 집에 있을 텐데 선물을 줄 생각에 들떴죠. 아들의 집 호수가 적힌 현관문 앞에 서서 윤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고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고장났나 싶어서 문에 난 작은 렌즈에 눈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초인종에 다른 버튼이 있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서야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나 싶었지만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잠깐 실망을 하며 시계를 보았는데 그래도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라. 종일 돌아다녔더니 지쳤습니다. 앉아서 시원한 물 한 잔 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윤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손님, 아버지인데 뭐가 어떠냐? 내가 먼저 간다고 성일이가 말 안 하든. 말은 했는데요.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병원 검사가 좀 일찍 끝났어.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약속된 시간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언질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문을 사이에 두고 얼굴도 안 비추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상태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분 기다리면 되냐? 그러자 또다시 며느리는 대답이 없고 깊게 내쉬는 숨소리만 들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먼 길 왔다. 병원 갔다가 잠깐 들른 거고, 성일이 오면 밥만 한 끼 먹고 가기로 했어. 자고 갈 것도 아니고. 윤 씨는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초인종 위에 카메라에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고구마도 좀 가져왔고, 장아찌도 있다. 준우 선물도 있고. 인터폰 화면이 윤 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윤 씨는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아버님이더라도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사실 성일 씨한테 아버님 온다는 말도 어제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기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성일 씨 병원으로 가보세요. 근처에서 성일 씨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오지 말라는 소리인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문전박대 당할 정도로 원수를 진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큼 만난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시부가 불편하다며 아들에게 가라는 며느리.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수업 자료 준비하느라. 그럼 조심히 가세요. 뚝 하고 인터폰 소리가 끊겼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굳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대방에게 닿지 않을 만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보따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지만 묵직한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과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리며 말이죠. 그제야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아이고, 못 만날 거 알았으면 차라리 택배라도 보낼 걸 그랬다. 윤 씨는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윤 씨는 다시 한번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며느리가 열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됐다. 다시는 안 오련다. 아들에게는 따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쁜 때라 연락도 안 될 것이고 뭐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아들을 찾아가 맛있는 걸 먹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윤 씨는 마을 정류장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따리는 떠날 때보다 더 무거워진 듯 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시골집 특유의 공기가 윤 씨를 반겼습니다. 서울 구경 잘했다. 윤 씨는 보따리를 풀어 손주 주려고 샀던 옷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택배를 보내주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뒤늦게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들도 괘씸한 기분이었습니다. 전날 간다고 얘기를 전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또 생각이 꼬리를 물려고 하자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일 굶었더니 이 와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또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윤 씨가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내려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내려와? 오늘은 안 바쁘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통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여러 감정이 오갔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와 버린 자신을 탓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라고 설득하려고 할지도 몰랐죠. 점심때가 지나서 아들은 윤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윤 씨가 조촐하게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운전 안 해? 자고 가려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아들을 윤 씨가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들의 잔에도 술을 채웠습니다. 말없이 식사하다가 윤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인터넷에 네 사진이 올라와 있다더라. 아, 광고하느라 여기저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유명인사 됐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쓰게 웃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알아요. 너는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아도 난 늘 내 아들 보고 싶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웠으니 아들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일아, 그날 내가 너무 기대했었나 보다. 너나 준호 얼굴 한번 보려고 감도 말리고 선물도 사고. 윤 씨는 술 기운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히 갔던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 이 시골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잘 살고 있었네요. 아버지 잊고 살아서 죄송해요. 나는 여기 떠나서 살 마음 없어. 너만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된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쩐지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생각해서 먼 길 왔다 갔다는 것에 윤 씨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이고 자식은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아들 얼굴 오랜만에 한 번 봤고 같이 술 한 잔도 기울였으니 앞으로 1, 2년은 또 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만나는 날이 또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아들은 또 내려왔습니다. 웬 공구함과 전기 예초기도 함께 말이죠. 왜 또 왔어? 아버지 텃밭 옆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그거 계속 자르려면 이게 요즘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종일 윤 씨를 쫓아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해가 져가자 직접 풀 정리도 했고 말이죠. 준우랑 준우 엄마는 어쩌고? 처가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참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잔디를 쫙 깔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요? 시멘트 칠해진 마당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옷은 지저분했습니다. 자꾸 뭘 한다는 거야? 앉아서 쉬라니까. 집을 좀 꾸미면 좋잖아요. 뭐하러 잔디를 깔아? 풀베개 성가시게. 돈도 많이 들어. 제가 깔아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집에 안 가? 준우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겠어요. 어쩐지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아들의 대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들고 온 서류를 보고는 놀라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읍내에 집이랑 땅 샀어요. 뭐? 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성공했으니까 금이환영 해야죠. 너 설마 나 때문이야? 아들은 윤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며 달리다가 잠깐 멈춰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준호 엄마랑 문제 있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던 집은 월세를 줄 건데요. 그건 아버지 통장으로 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아버지 통장으로 넣도록 한다고요.
그걸로 편히 지내세요. 생활비 걱정 마시고. 너 왜 그래? 윤 씨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나 싶었습니다. 이곳에 집을 산 게 아니었다면 어디 멀리 떠나가나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곳으로 오고 싶다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월세는 나한테 줄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날 주면 어쩌자는 거야. 애도 키워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네가 많지 내가 많냐. 저는 계속 벌잖아요. 한사코마다하는 윤 씨의 말을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얼떨떨했지만 그만큼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뻐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아들은 바쁜 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더니 그것도 빈자리라고 느끼는지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준우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어린 손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손주를 보니 좋았지만 며느리를 대하기는 무척 걸끄러웠습니다. 손주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조심스레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과 드리고 싶어요. 됐다. 그 덕에 아들 얼굴 실컷 봤으니까. 윤 씨의 말은 담담했고 섞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아버님. 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준우 아빠 좀 말려주세요. 말리다니? 뭘? 갑자기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오겠다잖아요. 들었다. 지금 병원 엄청 잘 되는데 이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돈벌이도 안 되고 준우 교육 문제도 있고요. 지금 준우 아빠 너무 이상해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준우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자주 찾아뵐게요. 너희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라. 네? 아버님, 저한테 서운하신 건 알지만 준우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준호 엄마 너의 미래 때문이 아니고 아버님, 나는 성일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 오라고도 오지 말라고도. 결정하는 건 부부가 할 일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참는 듯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지씹듯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회인지는 몰라도 인생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오히려 후회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아들은 기어이 이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서울에 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준우도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탓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 없으면 안 되는 철없는 자식도 아니었고 윤 씨보다도 똑똑한 자식이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윤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시골에서 크게 사치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좋아진 것은 매주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내에 사는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밭일을 돕고 손주와 함께 텃밭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 행복이 유지될 때까지 실컷 누리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 손주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들이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싶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언제 한번 내려오라고 해라. 네, 이왕이면 함께 행복한 게 좋지 않나 생각하며 윤 씨는 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너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아? 네 엄마가 애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10만 원씩 주고 지난번 네 생일 때는 8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사줬어. 박서방 생일에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꼭 30만 원씩 챙겨주잖냐. 근데 2만 원을 주는 애가 어디 있어? 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밥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밥값에 보태라고. 선물로 용돈을 주고 싶었으면 계좌이체를 했겠지. 어쩌면 너는 부모를 그렇게 무시를 해?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 언제? 일일이 설명하기도 창피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현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언제든 손 내밀어줬던 현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가장 인색하게 구는 게 바로 친정부모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니, 인색을 넘어서 함부로 굴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부모는 뭐든 이해해주고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시부모와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친정부모는 집에서 먹는 밥조차 아까워하는 딸과 사위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친정부모가 주는 것은 덥석덥석 잘만 받았습니다. 손주들까지 맡기면서 용돈 한 번 주지 않으려는 그 인색함에 기가 질렸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잘 먹고 잘 살려 하나 싶지만 저들 쓰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딸은 꼭 현 씨 부부에게만 그런 듯 했죠. 그런 딸에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현 씨의 생일에 꼬깃한 지폐 2장을 주는 것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너나 가지라며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죠. 현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2 자식을 모두 아낌없이 키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켰고 결혼할 때 둘 다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집 한 채씩 사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현 씨 부부 노후를 생각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각자 해주었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현 씨 부부의 인생에서 자식들을 빼면 뭐가 있나 싶어서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먼저 결혼해서 현 씨 부부와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았습니다. 차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딸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씨 부부가 사는 동네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사위의 직장과 멀지 않은 것도 이유였지만 딸이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현 씨 부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빠 친구가 방어를 줬는데 너희도 가져가서 먹을래? 방어? 아니, 나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 아빠 드세요.
거기까지 가지러 가는 게 귀찮다. 아이고, 알았어.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매일같이 만나거나 자주 왕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도 맞벌이를 해서 바빴고 신혼이라 그런지 둘이 알콩달콩 지내느라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씨 부부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굳이 딸과 사위를 부르거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딸이 결혼하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깝게는 사는지라 아들보다는 자주 만나게 됐는데 가끔은 사위가 출장을 가면 딸이 현씨 집에 와서 저녁을 얻어먹기도 했고 현씨 부부의 생일 같은 때는 밖에서 만나서 밥을 한 끼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생기고 난 뒤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 한별이랑 한준이랑 좀 봐줘. 오늘 늦게 끝나? 많이는 아니고.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가줘. 최대한 빨리 갈게. 알겠어. 천천히 와. 둘 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손주들은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래도 현 씨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늦는 날에는 현 씨가 대신 데리러 가거나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엄마, 좀 늦었지? 딸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밥 먹였어? 잘했네. 그럼 이만 가볼게. 알았어. 조심히 가. 딸이 현 씨를 배웅했습니다. 현 씨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쩐지 기분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하긴 하지만 빈말로라도 저녁 먹고 가란 소리도 하지 않는 딸이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봐준 기간도 상당한데 한 번을 수고비 비슷한 것도 주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맡기는 것도 아니었고 현 씨도 손주들이 예뻐서 봐주는 거니까 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의 문제일 뿐이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았습니다. 맞벌이하며 고생하는 자식에게 돈 몇 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가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현 씨가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딸은 좀 특이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주 인색했습니다. 사위가 딸과 멀쩡히 잘 지내는 거 보면 아마 남에게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주 왕래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현 씨 부부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서럽고 치사스러운 게 먹는 문제인데 딸이 가장 인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금방 밥 차릴게. 천천히 해. 어느 날 딸이 애들을 봐달라고 했는데 현 씨가 허리가 아파 그날 일을 쉬고 집에 있던 남편과 함께 딸 집에서 애들을 봤습니다. 현 씨가 손주들 밥을 차려주면 남편이 먹이고 놀아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과 사위가 나란히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서 딸의 집에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왔으니 그런 제안을 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현 씨 혼자 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많이 차리지 말고 대충 먹던 거 꺼내서 먹자. 그렇게 말한다고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딸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부담을 가질까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현 씨가 뭐든 도와주려고 하자 딸이 마다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앉아 계셔. 고기 볶으려고? 박서방이 좋아해서.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잖아. 딸은 부엌에서 현씨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주부가 다 됐구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생각해보자 딸이 현씨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은 많았어도 현씨 부부가 딸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집들이도 안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 차려진 밥상을 보자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이 차리지 말라 그래서 정말 많이 차리지 않았는지 몰라도 접시에 반찬이 너무나도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현씨 부부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싶었죠. 고기는 그래도 많이 볶았길래 그거나 먹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다 같이 식탁에 앉자마자 고기 볶은 접시를 사위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종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어서 사위가 식탐이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없이 그 앞으로 접시를 밀어준 딸을 남몰래 흘겨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위는 한마디를 남기고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고기 접시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거의 맨밥을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국을 다 먹었는데도 더 먹겠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이 손이 참 작구나 싶으면서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딸도 그다지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위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써버릇하니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딸이 밥 먹다 말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던 주스 못 봤어? 한별이 먹였어? 아, 그거? 아니. 아까 네 아빠 목마르다고 그래서 꺼내드렸어. 어? 아빠가 먹었어? 그래. 그러자 딸이 조금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 그냥 평범한 주스였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애들을 봐주는데 냉장고에서 주스 하나 꺼내 먹는데 허락을 받아야 했던 건가 싶어서 오히려 현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거 유기농인데. 그래. 그 옆에 있는 포도주스 먹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도 다소 어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물론 딸의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막 꺼내 쓰거나 먹어선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여태 해준 게 있는데 주스 한 병 가지고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현씨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바라진 않았지만 말로 까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해봤자 그 작은 병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 봐주는 부모가 먹는 게 아깝나 생각하니 빈정이 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랬습니다. 딸은 현씨 부부에게 시원스레 돈을 쓴 적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종종 밖에서 외식을 할 때면 현씨 부부가 낼 때도 있었고 딸이 낼 때도 있었는데 딸이 사는 날에는 메뉴가 항상 칼국수, 냉면, 국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씨가 살 때면 갈비나 삼겹살 같은 고기 종류가 많았습니다. 맛집이라며 식당을 찾는 건 늘 딸의 몫이었고 말이죠. 그동안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의도된 행동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남편은 과한 생각이라며 현씨를 나무랐습니다. 현씨도 너무 섭섭한 나머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뒤에 명절에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나갔다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칼국수 먹을까? 늘 먹던 곳에서. 사위가 사겠다고 할 때는 칼국수를 먹자던 딸이
남편의 말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칼국수 사줬잖아. 이번에는 아빠가 살게. 정말? 그래. 현 씨 부부가 칼국수 가게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딸이 다급하게 현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기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먹을까? 바로 근처에 있던 큰 갈비집이었습니다. 3층까지 전부 한식당이었고 맛있기로 무척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만만큼이나 가격이 비싸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다 같이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대답도 듣지 않고 사위와 애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생각 없이 그 뒤를 쫓아갔는데 어쩐지 현씨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사실 현씨 부부 둘이서는 먹어봤자 얼마 먹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갈비집에서도 둘이서는 5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딸의 가족이 먹은 것이라는 건데 남편이 산다는 소리에 홀랑 들어가 버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기가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아무리 딸이라도 얄밉기는 했습니다.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현 씨는 딸에게 밥을 사주는 게 돈 아깝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반대는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내 자식 배부르게 먹는다면 20만 원, 30만 원이 아깝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딸은 점점 더 현 씨 부부에게 인색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어.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서는 아들의 물음에 괜찮다는 대답을 하는 남편.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현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과일은 못 드시죠? 못 먹어. 뒀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드릴게. 식사는 하셨어요? 나? 나는 아직 안 먹었지. 아직도요? 그러더니 아들은 남편에게 푹 쉬라고 하고 현 씨를 데리고 나가서 병원 근처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데를 와? 한정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일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뭐야? 아버지 병문안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들은 아버지 식사할 수 있을 때 기력 보충할 수 있는 것 좀 사 먹으라며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성의가 고마웠습니다. 마다하는 현 씨의 가방에 며느리가 봉투를 넣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돌아가면서도 더 잊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남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은 늘 봐서 그런가 병실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시동생도 왔었고 조카도 왔었고 그 외에 지인들도 왔었지만 음료수 하나라도 안 사온 건 딸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마디 할까 했지만 남편이 눈치를 주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굳이 자식한테까지 먹지도 않는 음료수를 받아 뭐하냐고 했지만 현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지 않나 싶었죠. 이 딸이 얼마나 쪼잔한지 지난 명절에는 과일을 사오기로 해놓고는 검정 비닐봉지에 사과 4알을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과일값 진짜 비싸더라. 홍삼 같은 건 잘 먹지도 않고 다른 선물도 의미가 없어서 과일을 사오라고 했던 건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사과 4알을 사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딸의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생일에는 하도 로봇 청소기 타령을 해서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며 사준 적도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인색하지만 공짜는 어찌나 좋아하던지 요즘 젊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는 행동만 보자면 돌아가신 현 씨의 시어머니보다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딸내 사정이 좋지 않은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현 씨도 걱정이 되어서 자꾸만 기웃거릴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현 씨가 은근슬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하긴 문제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사위가 돈을 못 쓰게 하나 싶기도 했는데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사는 걸 보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한 건 분명했습니다. 가끔 현 씨가 딸에게 불만을 토하면 아껴야 잘 살지 하고 대답하지만 자기만 아낄 것이지 왜 이렇게 남에게 인색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남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 씨도 최근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시부모와 함께 여행도 종종 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 거기 좋아하셨지? 생신 때 한 번 더 모시고 갈까? 아, 그레이스? 거기 좋아하셨지? 비싼데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또 전화해서 말씀하시던데. 비싸긴 비싸니까 자주는 못 모시고 가는데. 알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 며느리 잘 뒀다고. 어머, 그래? 점수 좀 땄네. 그러게. 현 씨가 딸이 사위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를 여기 데리고 갔으면 우리도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대우가 다르긴 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엄마, 오늘 나 늦게 끝나는데 애들 좀 부탁해. 그래서 맡긴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딸에게 또 연락이 왔길래 현 씨도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 차별이라니? 그렇잖아. 엄마가 눈치가 없니? 우리랑은 너희가 칼국수집밖에 더 가.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 원래 사람은 사소한 걸로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거야, 엄마는 늘 보지만 시부모님은 자주 뵙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이유라면 더 황당했습니다. 늘 보는 이유가 손주들을 봐주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고생하는 부모를 더 챙겨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싶었습니다. 딸은 자주 못 보는 시부모님을 한번 대접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대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 섭섭했습니다. 딸 부부에게 대접다운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미안해. 섭섭해할 줄 몰랐지. 엄마가 이해해줘. 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불편한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야. 책 잡힐까 봐. 엄마는 근데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엄마면 서운한 것도 모를 줄 알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딸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 말을 지킬지는 의문이었지만 현 씨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섭섭한 게 있어도 호구라서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내 딸이고 내가 친정엄마니까 이해하자 싶어서 참은 거였죠. 하지만 그런 태도가 딸의 행동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 씨의 탓도 크기에 더는 딸을 타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어떤 불씨는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현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따로 보낼 때가 많은데 이번 현 씨의 생일엔 마침 사위가 출장을 갔다며 현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빠가 나가서 먹자고 그러는데. 나가서? 애들 때문에 번잡스럽고 귀찮아. 엄마도 생일에 요리하기 싫어. 미역국 아빠가 끓여줬을 거 아니야. 다른 반찬도 해야 하잖아. 아빠가 쏜대? 그게 제일 중요한 듯 했습니다. 딸의 물음에 현 씨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생일에도 얻어먹으려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네가 사야지. 에이, 나가면 돈만 쓰지. 집에서 해 먹자. 딸의 말에 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요리하기 싫으니까 밖에서 먹어? 귀찮으면 엄마랑 아빠 둘이서 시간 보낼게. 그러자 그건 또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애들 저녁까지 차려주려면 그게 더 귀찮을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결국 딸은 고집을 꺾었습니다. 생일에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안 한 것이 어딘가 싶었습니다. 여보, 이거 선물 받아. 남편이 현 씨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진작에 남편이 선물을 준비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와서 집에다 모셔뒀는데 청소하며 못 봤을 리가 없었고 식당으로 오는 길에도 차 뒷자리에 버젓이 실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선물은 언제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딸이 누나를 또르르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의아해서 쳐다보자 딸이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쩌지? 나는 선물 준비 못했는데.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생일에도 빈손으로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려던 찰나의 딸이야 하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빈손은 아니야. 딸이 현 씨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중얼거리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민망해져서 얼굴이 빨개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가방에서 나온 건 선물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편의점 갔다가 남은 거 넣어뒀었거든.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엄마 삐질 뻔했네. 초록색의 종이 뭉치였습니다. 10,000원짜리 같은데 2번 접혀 있어서 손가락 2개 크기만 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해맑게 내미는 딸 때문에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그걸 내려다보니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작게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 씨는 천천히 돈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접혀있는 10,000원짜리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20,000원이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아서 가방 안에 구겨두었던 돈을 현 씨는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건네주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하지만 다음이 있기나 한가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 밥값에 보태면 되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줬다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현 씨는 20,000원을 받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지 적선하듯이 쥐어준 돈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 돈을 건넨 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친정부모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야 알았구나 싶자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일인데 사위에게서 문자 한 통도 없는 걸 보니 딸이고 사위고 현 씨 부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가끔 급할 때 공짜로 애를 봐주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은 함부로 해도 뭐든 이해해 줄 거라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친정 부모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딸에게 섭섭하기도 했고 마음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걸 외면할 만큼 딸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얼굴을 안 보고 싶어진 지금 둘 중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딸이 선을 넘었거나 더 이상 현 씨가 딸을 사랑하지 않거나 현 씨는 무척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 딸에게 밥 차려준 게 수십 번이었고 손주들을 봐준 건 수십 번 정도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구겨진 2만 원이라는 게 처량했습니다. 현 씨도 스스로가 초라했습니다. 너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아? 네 엄마가 애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10만 원씩 주고 지난번 네 생일 때는 8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사줬어. 박서방 생일에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꼭 30만 원씩 챙겨주잖냐. 근데 2만 원을 주는 애가 어디 있어? 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밥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밥값에 보태라고. 선물로 용돈을 주고 싶었으면 계좌이체를 했겠지. 어쩌면 너는 부모를 그렇게 무시를 해?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 언제? 일일이 설명하기도 창피하다. 어느샌가 남편도 수저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현 씨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하도 없다니까 여기 밥값은 내고 갈게. 대신 너는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애들 맡길 생각 말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 아빠한테 끝도 없이 바라고 공짜로 도움받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주는 건 그렇게 아깝지. 아깝다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의 매일 보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밥 같이 먹는 게 네가 차려준 거야? 엄마가 차린 거지.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기도 싫다? 쥐똥만큼 줘놓고는. 딸은 남편의 말에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했습니다. 왜 내 정성을 무시해? 2만 원은 돈도 아니야?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성이 문제야. 그걸 정성이라고 할 수나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축하해 주려고 온 딸한테. 글쎄, 축하해 주려고 온 건지 공짜밥 얻어먹으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 아빠, 너도 이제는 애들도 맡기지 말고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도 하지 마. 나도 치사해서 안 해. 딸은 화를 냈습니다. 현 씨는 기가 찼습니다. 자기만 삐질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아빠 말이 다 맞아. 애 맡기려거든 맛있는 거 사 먹인 시부모한테 맡겨. 나도 이제 공짜 노동 못 하겠으니까. 자기 손주 보는 게 무슨 공짜 노동이야? 됐다. 여기서 이렇게 말씨름할 거 없어. 이만 일어날 테니까 마저 먹으려면 먹어라. 현 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정말로 식사를 마치고 오려는 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운했고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작가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현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서로 섭섭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됐습니다. 현 씨도 현 씨 부부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딸의 행동이 기대에 못 미쳐 서운한 것일 테고 딸도 자꾸만 부모에게 바라니까 서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거리를 지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 씨는 딸과 거리를 아주 멀리 벌리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이야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딸과의 심리적 거리는 충분히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 씨 부부는 딸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맡기려고 하는 연락은 답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 지나자 안달난 건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게 많을 것이었습니다. 당장 야근만 하더라도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사람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애를 키웠는지 깨달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 씨는 딸이 정신을 차렸어도 앞으로는 육아를 대신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자식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차라리 남편과 함께 놀러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70, 80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맞나 싶었고 딸과 감정 싸움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과는 어째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사랑해야 했었는데 자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탓에 이를 그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자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기니까 말이죠.